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월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는 인공지능 대표도시, 전남엔 탄소 중립 클러스터 구축 등 각각 7대 공약을 두고요. 그 아래 15개 정책 과제를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지역 공약을 점검하는 첫 토론회가 내일 광주에서 열리는데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정현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오승용 킹핀정책 리서치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먼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내일 하는 지역 공약 점검 토론회 어떤 취지인가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 때 공약했던 내용들이 사실상 이제 지역에 굉장히 필요로 한 사업들을 받아들였지만 사실 선거 기간 동안에 그걸 정교하게 다듬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인수위 때 이 부분을 별도의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최초로 구성을 해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라남도나 광주시의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공직자들이 올라오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방하고 조율을 해서 어느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약을 정치권에 했다 손치더라도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제대로 되느냐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각 부처에다 넘겨서 부처에서 이제 예산 배정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인수위에서 받아놓고 봤더니 완전히 이건 또 공급자 위주, 정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는 이제 지역의 의견을 더 강력하게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걸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을 상당히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공약 이제 위원회를 특별위원회를 다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사실 우리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우리 시민 도민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30여 년 동안 군의원 한 명을 국민의힘은 제대로 배출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정권이 교체되면 그 정권의 핵심에 가서 지역에 다급하고 절박한 사업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 건 전국에서 다 올라와서 합니다. 더 친근감 있게 얘기를 해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대통령 직속의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전략위원장을 맡아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광주 전남은 내가 좀 아니 가서 그쪽에 가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이 공약을 더 구체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지 좀 알아보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그게 소문이 나서 전국의 시도에서 전부 다 우리도 와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주에 가서 처음으로 먼저 이 대통령의 공약사항 실천 방안에 대한 지역의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좀 제대로 들어보고 애로사항이 뭔지 또 우리가 더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선거를 했잖아요, 6월에. 그러면서 사실은 지방선거 하면서 이제 전라남도는 상관이 없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 시장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용도 좀 바뀌었을 건데 그런 것도 반영됐는가요? 지금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5가지씩 각 시도에 그걸 받았는데 그 전에 지방선거 직전에 우선순위 광주시에서 제출해서 15가지지만 뭘 우선적으로 해온 게 있었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이 우선순위도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진해야 될 시장의 의지를 담아서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어떻게 해서든 15개는 실천이 되면 좋은 거니까 순서가 바뀌더라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 그러나 어쨌든 새 시장 도지사들이 우선순위를 바꾼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내일 그런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역 정책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좀 조율하는 자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방 사업이라든가 지역 발전을 위한 것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중앙 정부에서 또는 공약을 했었던 정권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다 보니까 지역하고 괴리가 있는 것도 많았었고 지역에서 우선 그게 급하지 않은데 더 급한 것이 있는데라는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지방자치를 했다고 한다면 지방을 존중을 하자. 지방에서 어떤 특화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방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 의견을 지방으로부터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자. 라는 판단 하에 자꾸 인수위 단계 때부터 계속해서 지방에 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 대표님, 이제 뭐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저기 시도지사가 다들 이제 민주당 쪽이고 이제 정권이 바뀌다 보니 다 지역에서 좀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대통령의 공약이 얼마나 지켜질까 그리고 이쪽의 발전이 과연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앞에 계시는 이정현 위원장님께서 책임지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시도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또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비정파적인 조직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고 또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방이 의제선점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와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취지라면 그 취지에 맞게 지역이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여론, 의견들을 잘 수렴하셔서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그리고 그것을 피드백하면서 그 실행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면 시도민들이 안심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약속을 어떻게 해주시려나? 제가요, 잘 알다시피 지난번에 전남도지사 출마를 해서 김영록 지사님하고 한판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선거 날 전화를 드려서 애쓰셨습니다. 당선된 바로 선거 다음 날이죠. 또 축하 전화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심부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옛날 우정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전략위원장을 맡으면서 바로 제일 먼저 전남지사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사님 바쁜 지사님한테 맨날 전화할 수 없으니 부지사님 한 분을 저한테 연결을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제가 부지사님하고 얘기를 나눠서 광주 전남의 문제를 여권 안에 전달한 것은 그게 대통령실이 됐든 여당이 됐든 정부 부처가 됐든 여권의 인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내가 심부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바로 즉각 정무부지사를 저에게 전화를 연결을 시켜주고 바로 만나서 협의를 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지금 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도 있는데 전남부지사하고만 소통하시는 것은 혹시 2024년을 염두에 두신 건 아니죠? 교수님, 제가 그래서요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을 내려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저하고 직접 관련이 있었던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카이스트 총장님을 포함해서 또는 우리 자동차 연구원 그다음에 AI 연구센터를 포함해서요 광주에 있는 거의 모든 산하기관의 단체장들을 다 만났고 문화예술실장을 포함해서 광주시에 높은 사람 빼놓고는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의 현안들을 다 했고 엊그저께도 아시아 중심 전당의 문화 전당의 전당장을 만나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저는 그냥 선거 때 이 당 저 당 이거 선거 끝나고 나면 진짜 당을 초월해서 광주 전남에 적어도 우리 당 쪽에 제가 심부름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사심 없이 할 그런 용의가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 27년을 호남에서 떨어지면서도 계속 출마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이제 위에 사람들 말고는 다 만나보셨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던가요? 제일 중요한 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진짜 좋은 정책을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 박사님들이라든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연구를 해갖고 만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걱정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중앙부처에 가서 설득을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문이 높아 보이고 왠지 자기들 이제 자격지심이기도 하겠지만은 왠지 좀 벽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벽에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게 저한테 요구입니다. 기꺼이 하겠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게 바로 이제 내일 열리는 네, 토론회인 건데요. 일단은 내일 토론회에서 이제 지역 정책 과제 추진 현황들을 좀 살펴본다고 돼 있는데 현재 광주 전남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선 광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가요 최고로 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AI 센터를 유치한 건데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한 건데요.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중에 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왜 광주가 이걸 잘 선택했다냐? 솔직히 저도 그게 되겠어?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대형 국책사업 30가지를 선정했는데 전체가 땅 파고 하는 그런 SOC였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23개 중에 19개가 SOC였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이런 미래 산업과 관련돼 있는 이런 AI 센터 4,119억 예산이 들어가는 이것을 유치한 데가 유일하게 광주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 인공지능과 그것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데이터, 이 데이터, 광주 데이터가 그냥 여러분들이 이 수치를 이해를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단어가 우리 센티미터, 뭐 킬로미터 한 것처럼 PF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PF가 어느 정도 단위냐 그러면은 1,000억대, 1,000조. 에 대단한 수치의 연산을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88.5 PF니까 8,500조의 숫자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을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광주에 들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수도 없이 많은 창업이 생길 수 있고 수도 없이 많은 모든 우리 산업 일상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이쪽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광주가 이것을 잘만 살린다고 한다 그런다면 저는 이제 구산업 시대는 우리가 밀렸을런지 모르겠지만 신산업 시대에서는 일단 앞서가지는 못할 만큼 적어도 같은 걸음으로 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짜 모든 지혜를 모으고 또 정부에서 약속을 꼭 실행하도록 이렇게 끌어내 가지고 꼭 이게 좀 잘 성공적으로 이후 산업들이 잘 산업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네. 근데 이 말씀하신 AI 분야가 다들 관심이 높다 보니 광주가 먼저 시작은 했지만 어디나 전국 어디나 지금 AI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 와중에 그러면 광주가 어떻게 먼저 선점한 효과를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재 양성입니다. AI를 포함한 디지털 산업에 관련된 인재 양성이 제가 아직 광주 통계는 못 내봤습니다. 거의 통계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대구 같은 경우, 대구 경북 같은 경우를 보니까 대구 과기대가 있고 울산 과기대가 있고 포스텍이 있고 경북대가 있고 영남대학교 동국대를 포함한 어마어마한 그 대학교들 많이 있고 그쪽에는 또 원전과 관련된 많은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의 전문 인력이 전국적으로 44만 6,300명 중에 2,900명, 0.7%더라고요. 지역은 대구, 경북 같은 쪽이 디지털과 관련된 인재 인력, 전문 인력이 0.7%, 전국의 인력의 0.7%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 광주는 더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는 지금 똑같이 광주 과기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한전대학교가 오고 있고 전남대학교를 포함해서 호남대학교나 광주대학교나 동신대학교는 수없이 19개나 되는 대학교에 정말 훌륭한 이쪽 전문 교수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시민들과 시장들과 지역의 기업들과 모두 학계들이 나서 가지고 이런 디지털 인력을 양성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이걸 물어봤잖아요. 사업을. 근데 제가 AI로 너무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에 또 하나가 필요한 게요. 미래차입니다. 이 광주의 미래차의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차, 드론차,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이런 미래차를 광주에서 앞으로 진짜 신산업으로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관건인데요. 아주 이게 여건이 좋습니다. 왜 여건이 좋느냐. 전기차에 들어가는 차 껍데기. 저는 그냥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차 껍데기에 전기 강판, 전기차의 전기 강판을 생산하는데 포항에서는 하나도 생산 안 합니다. 광양제철에서 다 생산합니다. 이 전기차를 움직이는 2차 전지, 배터리의 이 2차 전지에 4가지, 말하자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이라고 하는 소재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70%가 양극재입니다. 이 양극재 100%를 생산하는 데가 어디냐? 광양에 있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현대 기아 자동차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AI 이거를 포함하고 또 지역에 대한 약간의 배려까지 이렇게 하고
현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머스크가 아시아에서 50만 대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하는 세 나라를 고른데 만약에 한국을 고른다고 한다면 이런 소재가 다 있고 공항 다 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있고 항만 다 있는 광주 전남의 경계 지역에서 이 미래차를 키우는 것은 최고의 우리가 앞으로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인데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포함해서 광주공항 이전. 광주공항 이전에 가버리면요. 그 자리에 190만 평의 땅이 생기는데요. 도심 한가운데 산 하나 허물 필요 없고 강 하나 메꿀 필요 없고 건물 하나 때려 부식을 필요도 없는데 190만 평의 땅이 생긴다고 하는 것도 광주 발전에 저는 최고의 이 말하자면 비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포함해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 광주 전남 사람들이 모르고 발 뻗고 자고 있는데 알면 발 뻗고 잘 수가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전의 27%가 영광 원전이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중국의 58기의 원전이 우리의 서부, 중국의 동부 쪽에 58기가 말하자면 원전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사건 사고가 나게 된다고 한다면 진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때가 우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교육이나 사전 대비나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원자력 의학원이 지금은 기장, 부산의 기장, 고리 원전 때문에 기장이 하나 있고 서울연세대학교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전남이 유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 원자력 의학원이 오게 된다면 암 치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첨단 의료 복합에 아주 선두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걸 유치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꼭 유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일 다룹니다. 네, 위 원장님 말씀만 들으면 이제 금빛 미래만 펼쳐진 것 같은 목표는 있어야죠. 네, 그래도. 생각이 드는데 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문적인 그 전문성이 없어서 하나하나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자동차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재의 설비를 구조조정하는 게 자동차 업계의 최대 과제고 2대 포인트가 있다면 배터리와 결국은 OS, 특히 자율주행을 핵심으로 하는 OS가 핵심이기 때문에 기술 격차가 세계적으로 각 그 업체별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업체가 AI나 전기차, 자율주행과 같은 그 산업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뚝딱 예전에 중화공업화 하듯이 공장 짓고 단지 만들면 순식간에 뚝딱 금나와라 뚝딱 할 수 있는 게 가장 어려운 분야가 AI, 자율주행, 전기차와 같은 이른바 4차 산업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배터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재가 일부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배터리의 핵심은 이른바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두 가지 축 중에 우리나라가 원재료를 확보하고 있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중국에 다 의존하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히토류라는 게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11개 자원 그 광물들을 히토류라고 총칭해서 하는 건데 그걸 전부 중국에 수입 의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떤 새롭게 단지를 조성해서 했을 때의 이익 가성비가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들도 조금 고려할 필요는 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실현이 된다면 지역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고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그걸 실현해 나가기까지 극복해야 될 현실적인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또 위원장님께서 앞서 인재 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지역 대학 활성화를 이제 때려야 뗄 수가 없는 문제인데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수도권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을 내세웠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역 대학 활성화를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은 100%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 인력 양성, 이정현 위원장님께서 강조하셨지만 이게 산업과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인력 양성이라는 게 공연불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구 지역에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려고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은 전자 단지가 구미에 존재하고 있고 일부 반도체를 활용한 산업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 양성이 가능한데 호남 지역에 그걸 하려고 했을 때는 산업이 전무합니다. 그러면 양성한다 하더라도 지역에 정주하지 않고 전부 여기에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과 연계되지 않은 인력을 저 먼 호남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수도권 지역에 반도체 관련 대학의 정원을 늘리려고 했던 것이 그 공장들과 연구기관들이 거기 다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광주가 단순히 인력 양성해서 대학 교육기관만 유치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산업을 같이 이 지역에 가져오지 않으면은 공연 부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위원장님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지금 대통령께서 15만 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 또 수도권에 좋은 대학들이 많고 또 그런 학과들이 많으니까 다 몰려갈 거 아니냐.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산업도 수도권에 다 몰려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를 포함한 아까 그 우리 디지털 관련된 모든 것들이 뭐 판교, 테헤란로, 그다음에 구로, 마곡단지 이쪽에 우리나라 76%가 뭐 전부 인력들도 그렇고 산업들도 그렇고 그쪽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데 이러면 그냥 다짜고짜 15명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풀겠다, 정원을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부 수도권으로 몰릴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15만 명의 이 반도체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제대로 인력 공급을 못 한다면 그나마도 세계 1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 반도체 산업마저 뺏길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데가 이제 굉장히 치고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뭐냐면 수도다 비수도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떤 대학교 애들든지 가르치는 교원만 확보를 하면 무슨 뭐 학교 부지다, 학교 건물이다, 무슨 재정적 따지지 않겠다. 교원만 확보를 하면 그 역량 있는 학교에 무조건 되고 지원을 시켜주겠다. 지방이 되든 어디가 되든. 그러니까 이 경기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제 아까 그건 자율에 맡기겠지만 관여하고 개입을 하려고 온 게 뭐냐면은 당장에는 지금 6개 대학을 특화대학으로 지정을 해갖고 반도체를 양성을 하려고 하고 조금만 더 이제 지나게 되면은 아마 그것도 내년이면 아마 실행을 할 것 같은데 권역별로 예를 들어 광주, 전남, 전북 이렇게 특화 대학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수도권에는 53억을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지방에 있는 데하고는 딱 2배, 106억을 지원을 하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차별화를 해서 지방에 그런 그 의사를 갖고 있고 조건만 갖춘 대학교가 있다면 그 역량에 따라서 밀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한 한은 수도권의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주 이야기는 좀 쉬고요. 전남 이야기를 하면 탄소 중립 클러스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남의 탄소 중립 클러스터 어떻게 우리 김영도 지사님이 아주 내가 볼 때는 정치 천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 아까처럼 AI도 솔직히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인공지능 그러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탄소 중립 그러면 이거 뭐야? 국민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향은 아주 잘 잡았어요. 사실은 신안 쪽에다가 풍력 발전을 원자력으로 말하자면 거의 6기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을 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렇게 하고 그것 말고도 여수에 가면 묘도라고 있습니다. 묘도에다 LNG에 지금 12 말하자면 탱크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 또한 거의 원전의 뭐 8기에 해당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들입니다. 어쨌든 지금 다양한 형태의 말하자면 그동안의 그 화석 연료 말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2018년 이후에 기준으로 했을 때 40%를 그다음에 2050년까지는 100%를 갖다가 탄소 중립에 이것을 하겠다 그러고 그걸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수출이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에 생산된 그런 부분들이 거의 외국에서 이제 안 받게 되거나 엄청난 이제 그 벌금을 물게 되게 되니까 굉장히 산업 자체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풍력 발전을 하겠습니까? 태양광을 하겠습니까? 그밖에 다른 지역이 지금 없습니다. 풍력으로 잘 할 수 있는 것은 전남이고 이 풍력 발전소를 아까 그 정도로 하려고 한다면 풍력 발전에 생산되는 전기뿐만 아니고 일단은 이 풍력 발전소를 세울 수 있는 말하자면은 그 바람개비나 이런 것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의 기술 개발과 여기에서 공장에서 이걸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수리를 하러 다녀야 되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 고용 인력이 늘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저는 처음에는 무조건 반대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바다가 전라남도 것이냐 아니면 뭐 신안 것이냐 그 아름다운 우리 바다를 갖다가 그 바람개비로 그걸 갖다 안 보이게 막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설치하면 되겠냐 했는데 국가를 봐서나
또 내가 신안 이제 현장을 딱 가봤어요. 그때 신안 전체를 다 덮은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먼 바다에 한쪽 부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제가 강력하게 좀 하고 싶고, 우리 전라남도는 그거 말고도 지금 관심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또 아까도 머스크 얘기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 머스크가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머스크는 뭐냐, 우주에다 우주선을 지금 무려 2,000개를 쏘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녹동에 있는 말하자면 우리의 우주 발사체 저것을 머스크한테 임대를 해주자. 그래서 머스크가 더 많은 기술과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굉장히 거기에 서 많은 기술도 좀 남기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우주 항공에 지향하는 그런 나라로, 앞으로 6차 산업혁명은 우주 항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그 고흥에 지금 현재도 특구가 지정돼 있지만 전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군사용 드론의 연구, 개발, 인증, 실험, 생산까지 이보다 더 좋은 지역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거기 아까 고흥 하나만 하더라도, 네. 그다음에 아까 광양에 2차 전지 얘기를 했는데, 광양항을 스마트 항으로 해갖고 우리나라 최초로 지금 스마트 항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제대로 된 항구가 있다고 한다면 수출을 하는 산업도 또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화순의 백신 특구가 25년 전에 우리나라 유일하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백신을 많이 찾게 될 때에 안동에다가 SK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백신 공장을 지었습니다. 좀 화가 납니다. 광주 전남 정치인들은 뭐합니까 도대체? 행정가들은 뭐합니까 도대체? 다른 지역은 어떤 이유를 대든 다 뺏어가는데, 이 앞전 문재인 정권 때 국무총리도 여당 대표도 장관들도 힘센 사람들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못 가져온다 그런다면 지금 정권 뺏겨놓고 어떻게 가져오려고 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주 전남에 진짜 정치든 행정이든 제발 좀 이제 지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쪽으로 좀 많은 좀 정력을 쏟고 이런 기회를 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 대표님 쭉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일단 뭐 모범 사례를 만들어 주신다면 아마 광주 전남 민주당 정치인들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윤석열 정부와 이정현 위원장께서 지역을 위해서 하셔야 될 일들이 그만큼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들의 통계를 보더라도 풍력 발전 우리나라가 그렇게 유리한 환경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최선성이 맞을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이고, 오히려 영광 원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 발전, 즉 수소를 추출하는 게 이제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추출하는 게 가장 쉬운 방식인데, 수소 발전을 통해서 광주의 전기차 산업과 연동시켜서 광주 전남의 상생 산업으로서 수소 발전, 수소 전기차를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 상생 발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현실 가능성이 가장 높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우려되는 점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걸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정현 위원장께서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지역민의 한 명이지만, 그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안 풀린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건이 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계획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중앙정부가 밀어주지 않은 부분도 있고, 지역 정치권이 노력을 안 한 부분도 있는데, 그걸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여론도 좀 잘 들으시고, 또 왜 그동안 안 됐는지의 그런 문제점들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저는 정말 잘 나가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금 위원장이잖아요. 전략기획위원장. 그러면 이 균형발전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너무 전국적으로 중복되는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아주 제가 거기서 잠깐 한 2달 일하면서 본 것 중에 가장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어디서 좋다 그러면 개인들도 그러잖아요. 뭐 고구마가 뭐 어쩌다 그러면 전부 고구마 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느 지역에서 뭐 좋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합니다. 다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그 디지털 산업에 이제는 뭐 디지털로 대전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메타버스 하겠다, 아까처럼 AI 하겠다, 그다음에 뭐 3D 하겠다, 또 뭐 빅데이터 하겠다, 또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하겠다 그러거든요. 블록체인까지 그냥 전부 각 시도가 다 한다는데 하나도
못할 그럴 일들입니다. 그런데 각 시도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곡성에서는 그럴 때 개탕 쳐준다 그러는데 다른 데서도 그런 말 쓰나요? 개탕을 쳐줘야 됩니다. 정부가. 그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지역균형 발전을 하면서 여수, 여천의 허벌판에다 석유화학단지를 만들고 전남대학교는 화공학과를 집중적으로 키우고 부산대학교다 기계공학과를 집중적으로 키우면서 창원에다가 말하자면 중공업단지를 키우고 구미에다가 전자공업단지를 만들면서 경북대학교에다는 전자공학과를 키우고 이런 식으로 했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IMF 극복할 때에 하나 없이 경쟁해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려서 다 손해를 보게 했는데 어느 기업은 자동차, 어느 기업은 반도체, 어느 기업은 조선 이런 식으로 개탕을 쳐줬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질서가 잡혔고 서로가 다 잘해가지고 이제는 미국 대통령 한국 방문하면 제일 먼저 삼성부터 트럼프도 달려가고 바이든도 달려가고 미국에 제발 와서 공장 좀 지으라고 사정할 정도로 이렇게 다 키워놨습니다. 그런 개탕 쳐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디지털 산업과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개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개탕을 이제 어떻게 쳐주실 거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 보고할 때도 그렇고 부처 보고할 때도 그렇고 이 방안을 연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아주 전환기에 있습니다. 전통산업, 구산업하고 전통산업 1,200개의 지방에 있는 산단조차도 이걸 전부 디지털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디지털화를 진행하는 과정의 정부 지원이 바로 아까처럼 지역 특성에 맞게 이렇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특성에 맞게 우선적으로 그걸 해주자.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15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 국정에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의도 조대석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제가 네. 전남 동북권, 곡성, 구례, 광양, 네. 여수, 순천 5개 시군을 돌아왔는데 뭐 어떤 일로 다니신 건가요? 뭐 한번 바람도 쏘이고 또 민심도 좀 들어보기 위해서 갔는데 네. 이번에 우리 전남 광주에서 화물연대 파업 네. 그 극복을 위해서 노동자들이나 사용자들이 많은 협력을 했더라고요. 특히 이 여수 광양 항만공사의 박성현 사장은 피해가 없이 완전히 복구를 했고 타결됐고 아주 감동적인 것은 네. 목포 항운노조 조합원들은 네. 기아자동차 광주 오토랜드에 와서 차로 못 실어 가잖아요. 네. 파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번호판도 없는 차들을 직접 목포항으로 수송해가지고 네. 운전해가지고 다 차질 없이 선적을 했는데 어떻게 됐든 전국에서 가장 빨리 네. 광주 전남 그 노동계나 네. 시장 군수 도지사들이 잘 협력해가지고 회복된다는 아주 그런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하면은 투자자들이 네. 강성 노조를 굉장히 의식했는데 이렇게 협력하는 노조가 네. 또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이 있다 하는 걸 좀 잘 홍보를 해서 투자 유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화물연대 얘기는 좀 뒤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이 나온 김에 사실상 파업 뭐 백기투항하고 접고 들어갔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대응 뭐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네. 또 정부 여당의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 그렇습니다. 화물연대가 아무리 강성 노조로 파업을 해서 네. 산업계 미치는 또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해서 지지를 못 받았지만은 정부 안이
6개월 전에 합의됐던 것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네. 정부가 소통을 거부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파업 중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안 30%를 3년간 연장하기로 합의가 돼서 소위에 또 상임위에 통과됐잖아요. 화물연대 노조에서도 파업 중단 찬반 투표에서 61%가 네.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네. 30% 연장안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완전히 굴복해라. 아주 쌀쌀 빌어라. 다시는 안 한다고 해라. 네. 이것은 노조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는 거고 국민과 싸우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네. 좀 아량을 보여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량을 보이실까요? 근데 공정위 조사도 계속하고 경찰 수사도 계속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것 같은데 안전 운영. 지금 이제 화물연대를 강하게 하니까 네.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랐다. 네.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은 네. 국민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지금 12구 이태원 네. 유가족들하고도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민 장관을 보호하는 것도 네. 국민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만들지 말고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지금 화물연대 딱 보세요. 저렇게 굴복하고 완전히 정부안을 수용했는데 고개 숙였는데 발로 밟아버리려고 하면 이건 아니죠. 그래서 대통령은 네. 역사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당신의 화풀이를 위해서는 되지 않는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얘기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제 일요일인데 본회의를 열어서 해임 건의안을 처리를 했는데 재석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 이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 어떻게 보시나요? 잘하신 거죠. 잘한 건가요? 민주당이 정의당과 네. 군소정당과 네. 힘을 합해서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가결한 것은 아주 잘한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 네. 이것은 하시면은요 안 됩니다. 지금 할것 158명의 같은데요, 그런데. 유가족, 네. 국민 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전에 네. 이상민 장관은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을 위해서 네. 자기가 먼저 결정해야 돼요. 이걸 안 하는 사람이 철면피 아니에요? 고등학교 선배, 대학 선배가 측근으로서 대통령이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네. 그 철면피 같은 행동을 하면은 결국 대통령이 손해고 네.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근데 이상민 장관 오늘 출근길에 거치 묻는 질문이 나오니까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를 폼나게 했는데 사표 낸다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드릴 아니 말씀이 지금 이상민 장관이 네. 폼나는 짓을 했어요? 158명 네. 저분들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헤매고 있어요? 그 유가족 자기 자식이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죠. 할 말이 없다는 게 아무리 터진 입이라도 그러면 안 되죠. 겸손해야지. 잘못을 빌어야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해임 건의안 가결에 대해서 대선 불복, 이재명 방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이나 뭐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아, 왜 그게 대선 불복입니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네. 내려오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됐습니까? 뭐든지 불복이라고 하면은 네. 그냥 예 대통령님 옳습니다. 전하 지당하십니다. 상감마마 성은이 은청이 예. 만극합니다. 이 소리만 해야 되나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해임해달라. 안 그러면 본인이 나가달라. 유가족과 국민 네. 모두가 요구했지만은 안 하니까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 아니에요. 네. 그게 어떻게 대선 불복입니까? 그게 대선 불복이면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주호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인데 네.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무서워서 그렇게 얘기한 모양이죠.
이재명 방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이재명 방탄.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요. 네. 굉장히 배짱이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십시오. 방송, TV, 네. 라디오, 신문, 인터넷 그렇게 주업하지만은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집에 가면은 네. 부인, 음. 아들 다 조사받고 네. 가장 측근이라고 하는 정치적 동지라고 하는 정진상, 네. 김용희, 음.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 없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우리가 방탄이라고 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뭐 체포동의안이 넘어온 걸 뭐 부결시킨 것도 아니고 뭐 소환을 하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막은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이재명- 없어요. 예. 검찰이 지금 한 게 뭐 있어요? 구속한 것밖에 없지, 측근들. 그런데 그분들도 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토요일 그 10일 창립 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는데 권성동 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SNS에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러면서 이태원이 세월호의 길을 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권성동 대표는 네. 그 학생들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네.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못한 책임. 이번에 할로윈 12구 이태원에서 그 좁은 골목에서 사고 난다고 다 신고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 똑같은 정부 아니에요? 이건 정부 책임이지. 어떻게 시민단체가 유용했어요? 그건 아니죠. 이런 말을 하면은 네. 결국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통령이 윤핵관이 국민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국민하고 싸웁니까? 화물노조하고 싸운다? 민주노총하고 싸운다? 네. 자, 12구 이태원 참사 가족들 국민하고 싸워서 돼요? 이건 아니죠. 이게 그 참사 대책회의 통해서 마약 부검 뭐 얘기 이런 게 나왔던 게 부검을 해서 마약이 검출되면은 이게 압사 참사가 아니라 마약 사고 뭐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죠. 사실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검하면서 마약 했다고 하면은 그러한 것으로 덮어 씌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정부 보고를 받으면서 희생이 아니라 사고다. 참사가 아니라 사고다. 이런 걸로 몰아가려고 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은 유족들한테 네. 그 가족들한테 국민들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처럼 3년 4년 가지고 가지 말자 이거죠. 처음부터 잘해라 이거죠. 지금 뭐 국민과 싸우면 안 된다 그랬는데 대통령이나 여당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좀 오른 것 같습니다. 뭐 그건 화물연대 네. 강하게 하니까 국민들이 좋아해요. 대통령이 강하게 하니까 지지율이 약간 올라갔지만은 원천적인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다고 해서 네. 화물연대가 민주당이 다 합의된 것을 그것도 정부 안대로 3년간 박지로 한 것을 안 돼. 거기서 그러니까 발로 머리를 밟아버리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냐 이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김건희 여사 얘기 하나 해볼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뭐 8만 주 매도 주문을 뭐 전화로 직접 냈다 뭐 이런 증언들이 검사 증인 신문 통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검사는 뭐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저 증인 신문을 했는지는 잘 그러니까 뭐 취지를 보자면은 이제 그 연루된 피고인들 유죄 입증하려다 보니까는 뭐 본인도 모르게 뭐 그런 팩트들이 튀어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재수사 더 해야 된다 막 이런 요구들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 네. 녹취록인지 뭐 녹음인지 네, 네. 방송에 나와서 들었는데 명백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검사가 그렇게 했을까? 피고인들의 유죄 입증을 하다가 그렇게 나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검사답게 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그걸 한번 캐봤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꼬리를 내리는지는 몰라요. 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명명백백한 사실이면은 그것도 성역 없이 수사해 주는 것이 검찰이다. 이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면 돼요. 대통령 부인한테는 안 하고 이재명 대표한테는 하고 장모한테는 안 하고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한테는 하고 그럼 억울해서 살겠어요? 대통령 떨어진 것도 억울한데? 정권 뺏긴 것도 억울한데? 왜 그래야 돼요? 이게 검사가 실수로 아니면은 뭐 그냥 어떻게 한 말인데 보도가 된 게 아니라 의도를 하고 한 말이라고 보시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야, 역시 네. 이런 검사가 있으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발전하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이 워딩을 보면은 당시에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래했다고 한다 뭐 전원도 아니고 그냥 단정적으로 이렇게 검사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도이치뱅크 어쩌고 해서 난 독일 은행인 줄 알았어. 모터스라고 해서 네. 이름도 잘 졌다 했는데 저는 그 내용을 몰라요. 네.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그거 몰랐는데 내가 들어본 것은 딱 그건데 네. 그 음성이 사실이면은 문제가 있지 않냐.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런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네. 대통령 부인이니까 버퍼버리면 그것도 안 되죠. 근데 검찰이나 검사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게 어쨌든 그 주변에 주가 조작에 연루된 사람들은 다 기소를 했는데 지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웠는데 계좌와 돈을 제공한 김건희 여사는 지금 기소 대상에서 쏙 빠져 있는데 지금 또 신분이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고 이거 뭐 기소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법에도요. 네. 우리나라 모든 법에 대통령만 네. 공소권이 정지되지 재임 중간에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가 주식 투자에 관련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몰라요. 나는 참 도이치모터스 뱅크에서 야, 참 이름도 잘 지었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조사해서 합당한 기소를 해야죠. 아니면 또 아닌 것으로 털어버리고. 네.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은 의혹이 있다고 하면은 검찰은 해결해 줘야 된다. 네. 의혹은 의혹대로, 사실은 사실대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